지방세포에서 염증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경계에 안 좋은 신호를 많이 줘요. 그 소스가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인 거죠. 최소한 34인치는 남기지 말아라, 이런 연구 논문도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게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2가지 비만도 있는데 복부 비만도 치매를 불러오나요? 원래 복부 비만은 복부 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복부에 있는 보지 마세요. 예. 거기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네. 염증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염증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경계에 안 좋은 신호를 많이 줘요. 지금 그래서 우울증기도 좀 많이 나타나지만 건망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마치 만성염증 을 일으키면서 수돗물이나 바닷물에 전선줄 오래 담궈 놓은 것처럼 이런 영향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 소스가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을 빼고 특히 복부 비만을 주의해라. 그래서 국내에서 했던 연구에서도 그 복부 비만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최소한 34인치는 남기지 말아라, 이런 연구 논문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게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교수님 몇 네. 인치? 저 인치에 딱 그 마진에 걸려 있어요. 이게 그 연구를 할 때만 해도 저는 그거 뭐 쉬운 일이지 뭐 그랬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살이라는 게 있고 특별히 음식 조절이나 운동에 이렇게 박혀서 몸 만드는 거에 재미 빠진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즐겨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예. 근데 나이살 얘기해서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나이살이 찐다 얘기하는데, 진짜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보통 나이가 들면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먹는 거 편하게 먹다 보니까 살이 그냥 붙는 거를 그냥 나이살이라는 걸로 붙어버린 건지, 용칭이 어떤 걸까요? 나이살이라는 거 안에 지금 설명한 게 다 들어가는 얘기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이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살이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는 게 피부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BMI라고 부르는 체질량 지수가 줄어들고 늘어나죠, 오히려. 왜냐하면 지방질은 늘어나고 근육은 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체질이 변하거든요. 이제 완전히 은둔형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은둔형 체질로 변하면 젊은 시절은 운동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자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빈도가 더 많아요. 일 때문에라도 그렇고, 또 사람들 만나는 일도 조금 더 잦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그런 빈도도 줄어들고, 본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박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의도적으로 운동하고 의도적으로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말씀하신 운동은 왜 좋고, 어떤 운동,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은 중등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논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하시고, 고강도? 네, 중등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4-5번 이상, 1시간 이상 하셔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란 얘기죠. 고강도의 운동이라는 건 왜 근육을 찢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이밍 하고 헬스 가서 근육을 찢는 수준의 정말 심한 운동하고, 헬스장 가서 뭐 이제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그렇죠. 뻐근한 맞습니다. 정도. 근데 사실 그거는 젊은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는 중년기에도 운동에 좀 빠진 분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은 더 안 하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세덴테리 라이프에 충실한 분들 많잖아요. 집에 가면 리모컨 하나 들고 그냥 소파에서 시간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나가서 1시간씩 동네 한 바퀴 걷고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면 너무 더운 여름은 빼고 한 바퀴 돌면 등줄기에 땀이 조금 날 정도. 그게 이제 중등도의 운동입니다. 중등도의 운동을 거의 1시간 정도씩, 최소 1시간씩은 거의 매일 해라.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건 거의 매일 하루 1시간은 나가서 걸으셔라. 그게 만보기로 계산하면 하루 1시간 걸으면 6-7천 보밖에 안 되거든요. 만보 걷는 분들은 1시간 반 이상은 걸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왜 저희 이모님 제가 자주 보는 이모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칠순 다 되셨는데 젊을 때부터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걷는 분이 우와. 계세요. 아직 무릎도 쌩쌩하시고 멀쩡하시고 굉장히 젊으세요. 그리고 지력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릎도 쌩쌩하냐 그랬더니 이분은 자긴 평지를 걷는데요. 절대 올라가는 거 안 하고 평지를 걷고 살살 걷는다. 대신에 꾸준히 걷는다. 혹시 올라가는 게 무릎 건강에 안 좋아서. 안 좋은 건가요, 실제로? 안 좋죠. 어... 예. 근육 운동을 따로 해야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무릎 올라가는 운동을 너무 하면 무릎은 강화가 안 돼요. 그 정형외과나 이렇게 무릎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무릎은 강화가 되는 게 아니고 닳아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릎은 좀 아껴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네. 등산인데 네. 등산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횟수를 줄이거나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하고 이제 좀 언덕을 올라가더라도 무릎에 심한 무리를 안 주는 좀 이렇게 완만한 경사들을 하는 게 네.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일단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좋아지죠. 몸 안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고 특히 신경계에 맞아요. 아주 좋은 영양분 맞아요. 플러스 노폐물이 또 잘 빠지는 맞아. 게 있죠. 그리고 그 운동을 하면 그 안에서 엔돌핀 같은 게 나오니까 맞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일정 시점에서 왜 러너스 하이라는 기분 좋은 거에 빠지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새 저랑 같이 일하는 제 동기 해부학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건데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이게 우울증 예방이랑 치매 예방에 효과를 보인대요. 이게 근육이 줄어들면 그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나오던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도 오지만 노인 우울증도 잘 오는 게 신경 호르몬도 균형이 깨지지만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들도 네.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저 말고도 걷는 운동 하는 것 플러스 근력 운동도 좀 하라 그러잖아요. 근력 운동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는 물통 들었다 내렸다. 아령 있으면 더 좋고요. 아령 너무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동네 그 체력 단련장 가보면 네. 아침에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그 철봉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계시는 원숭이 할아버지도 한 분 계시는데 뭐 그거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손으로 좀 근육 운동 좀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는 스쿼팅인데 그거는 되게 좋은 게 다리 힘을 길러주는 거 플러스 네. 허리 힘도 길러주니까 나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오시는 경우가 진단은 다양한데 원인은 사실 한 가지래요. 다리 힘이 빠져서 화장실 내 발로 못 가고 내가 서가지고 나 혼자 내가 먹을 거 준비 못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요양병원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걷게 되면 누워서 며칠만 지내도 근육이 쫙 빠진다면서요? 네, 그래서 가끔 이런 여러 채널이나 그 다른 의사님들 하시는 네. 거 들어보면 돈 쓰라 그러잖아요. 늙어지기 전에 중년기 초반에 아니면 중년기 되기 전에 네. 운동하는데 돈 많이 써놓고 운동하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중년기, 청년기에는 돈 많이 내놓고도 또 운동 안 간다? 1년치 헬스 끊어놓고 안 가는 사람, 2번 가고 안 갔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저. 그 안 가는 사람들 덕분에 헬스 산업이 버티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오면 헬스장이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희한한 게 다른 건 음료수 하나만 안 나와도 다 클레임 걸면서 네. 그거는 클레임을 안 걸어요. 그래서 헬스나 이런 이제 운동 쪽 산업을 결심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심이 서는 12월, 1월에 결제하고 2월부터 안 가고. 본인 죄책감 때문에 네. 클레임은 못 걸고 네.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어르신들은 그냥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그것도 못하겠다. 나 넘어질까 봐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 안에서라도 시작하세요. 제가 로봇 청소기 운동이라고 명명한 운동이 네. 있는데 로봇 청소기 켜놓으면 집안 구석구석 벽 맞아요, 따라다니면서 맞아요. 돌거든요. 그거만 따라서 해도 꽤 걷습니다. 그거 하면 근력도 좀 늘어날 거고 변비도 줄어들어요. 왜 안 내려가신다고 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운동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집 안에서 물론 아래층 안 올리긴 조심해야겠지만 집 안에서 슬리퍼 신고 한 바퀴 쭉 따라 도는 거 한 몇 바퀴 저도 가끔 하는데 네.
그렇게 한 30바퀴, 40바퀴 그렇게 돌면 네. 운동 나름 좀 돼요. 구색은 좀 맞춰져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동네 한 바퀴 점점 범위를 좀 크게 해서 굳이 네. 뒷산 안 가더라도 네. 동네 한 바퀴 학원 끝날 때쯤 한 시간쯤 전에 이렇게 해서 학원 끝나고 애들 돌아오는 시간대쯤 집에 올라오면 네. 1시간 걷는 거거든요. 그 정도 걷는 거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러닝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매일 10km 뛴 지 와. 18일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0km 뛰면 무리가 가니까 네. 5km는 뛰고 5km는 그냥 걷거든요. 그게 하니까 그 루틴이 잡히니까 쓸데없는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술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뛰면서 이제 정신 건강, 몸 건강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루틴이 습관이 잡히니까 내 삶도 약간 건강한 루틴을 좀,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18일 동안 뛰었으면 그런 생각 들 거잖아요. 치킨 먹고 싶어도. 그렇죠, 그렇죠.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워서. 옛날 같으면, 에이, 그냥 이미 나는. 이제는 우리 김 작가님도 네. 청년기는 지나가고 있구나. 아니 이제 청년기 지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맞습니다. 뜻이죠. 근데 이게 준비를 미리 안 하면 우리 그 아산병원 정의용 교수님도 네. 자주 하는 말이 젊을 때 저축을 해놔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최소한 중년기 때 그 저축을 시작을 하지 않으면 노년기 때는 사실 저축은 안 돼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거지. 예방활동은 나이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하는 네. 겁니다. 또 치매랑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랑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수면은 뭐 잠을 어떻게 자면 치매가 좀 더 유발되는 건가요? 뭐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치매에 잘 걸린다라는 보도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7시간 반에서 한 8시간은 자야 건강한 수면이다. 문제는 이건 통계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어르신들 중에는 꼭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 반 정도까지 7시간 반을 못 자면 나 못 잤다고 잠자는 거랑 관련된 약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5시간 반 정도만 넘어가면 안 죽어요. 그리고 뇌 기능에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없다. 이게 사람 수면이 보면 꿈꾸는 수면부터 시작해서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게 총 꿈꾸는 수면 포함해서 5단계예요. 그죠? 1단계, 2단계, 이건 얕은 수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깊은 수면, 네. 이때는 근육이 다 풀리는 수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꿈꾸는 수면. 꿈꾸는 수면은 근육 조금 남아있고, 뇌가 아주 머리는 깨있는 상태가 꿈꾸는 수면이죠. 그러니까 왜 꿈꾸다가 옆 사람 때리지 않으려면 근육이 풀려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근육이 안 풀리면 그건 병이잖아요. 이게 하룻밤에 5단계가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뇌파를 찍어보면. 근데 이거에 하룻밤 안에 보통 5번 내지 6번 지나거든요. 5번 정도 지나면 어우 잘 잤다 그러고 이제 깨는 거예요. 그게 다 걸리면 한 7시간 반 정도 됩니다. 5시간 미만으로 자면 그게 4번 조금 넘거나 아니면 중간에 깨는 거죠. 네. 한 바퀴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깨니까 그 어르신 어우 나 꿈만 꾸다 깼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수면에서 깨버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게 깊은 데서 다시 올라와서 얕은 수면을 거친 다음에 깨야 되는데 그냥 꿈꾸다가 깨버린 거죠. 그러면 그 꿈은 기억하죠. 그거 이제 그때부터 나는 불면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불면증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고선 낮에 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틈만 나면 낮잠 자는데 젊은 사람들이라면 중년기의 사람들이라면 규칙적으로 잔다. 그거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깬다. 규칙적으로 깨는 시간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침 수면 시간 깨는 시간은 몇 시세요? 저요? 저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도 저는 정해져 있어요. 딱 아침 8시요. 왜냐면 저는 출퇴근은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럽다. 가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하루 왼종일 피곤합니다. 저는 아침 6시 20분이 저희 기상시거든요. 아. 늘 딱 그 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일어나면 굉장히 아깝긴 한데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루밍하고 출근해서 그러면 이제 일과 시작하기 1시간 반쯤 전이니까 그때쯤 1시간 반 동안 책을 읽거나 쓰거나 그러고서 일과를 시작하는 게 제 일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7시간 반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평일에. 못 자죠. 못 자죠. 많이 자면 6시간 반, 뭐 7시간 잘까 말까 이래요. 저 밤에 잠자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11시 전후에선 잘라 그러지만 제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늦게 잘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밀린 잠은 언제 자냐? 주말에 조금 모자른 잠을 채워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주말에
밀린 잠 한 번에 자는 게 네. 별로 안 좋다 기사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밀린 잠 자는 게 안 좋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네. 그 바로 직후에 나온 기사 중엔 원래 예전에도 나왔던 연구 자료인데 네. 주말에 밀린 잠 쪽 한두 시간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 기사에 아마 네.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 아닌가요? 밀린 잠 자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밀린 잠 자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밀린 잠을 만드는 평일에 그런 과로를 조금 가로를 줄이고 없애는 게 더 먼저다. 그거랑 주말에 밀린 잠을 자더라도 너무 과하게 자지는 말아라. 아, 또 잠을 또 과하게 자면 네. 안 좋아요? 이게 주말에 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너무 누워만 있고 잠만 자서 12시 하는 사람 일요일 진짜. 막상 밤이 되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잠 안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까지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는 직장인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일어날 땐 제 시간에 일어나고 늦은 아침이나 낮 네. 시간에 약간 1시간 정도 낮잠 좀 자고 음. 그걸로 밀린 잠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토탈 한 5시간은 못 잔 것 같으니까 주말 내내 5시간은 자야 돼? 그거는 그렇게 되면 뭐 오히려 수면이 습관이 깨지죠. 그러면 약을 먹고 싶은 생각도 자꾸 들고 무엇보다 수면에 대한 집착증이 생겨요. 잠 조금 잔다 그래서 안 죽어요. 한마디로 교수님 말씀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사이는 이제 평균 데이터는 각자의 적정 수면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건데 최소 5시간 30분 이상은 그래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각자의 적정 수면 시간은 사실 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찾는 방법은 알람을 안 해놓고 내가 잠을 드는 거를 한 몇 번 연습해서 자연스레 눈이 뜨잖아요. 딱 떴을 때 개운했다가 느꼈을 때가 만약에 7시간 반이면 아니면 그게 8시간이면 그게 자기의 딱 적정 수면 시간일까요? 그건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처럼 이제 스케줄을 본인이 조절을 하거나 또 프리랜싱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데 사실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 인간의 전체 하루 일주기가 24시간이 아니래잖아요. 25시간이래요. 25시간이라서 불 다 꺼놓고 깜깜한데 아무 자극이 없으면 아무 자극이라는 게 자명종도 없고 햇빛도 안 뜨고 그러면 점점 자는 시간이 뒤로 간대요. 그리고 깨는 시간도 점점 뒤로 밀리고 이걸 이제 프리러닝이라고 얘기해요. 수면의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규칙적인 자극, 자명종, 햇빛 이런 규칙적인 자극이 없고 배꼽 시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 몸은 불규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활 리듬에 맞춰서 맞춰지는 게 수면 리듬인데 수면 리듬은 우리의 호르몬,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것도 다 리듬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근데 내 생활의 리듬이 없는데 그게 리듬이 맞춰지겠어요? 오히려 내 사는 삶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가져가야 수면이 규칙적으로 돼요. 그리고 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는 술을 좀 좋아하지만 그래도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으니까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 한 2번 정도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2번 정도만 과음을 한다는 두 얘기죠? 번은 이제 가음을 하는 거죠 대신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시는 날은 주로 금토일만 마시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술을 깨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하다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히 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수면, 휴식인 거죠. 또 하나가 당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꿀물 같은 걸 좀 많이 마시고 충분히 자는데 보통 우리가 오라수에 자면 내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술이 좀 절여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금토일 마시면 술이 깰 때까지 내가 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냥 계속 잘 수 있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인가요? 뭐 술을 조금 더 덜 먹으면 가장 좋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말씀대로 술이 회복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약이에요. 약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정신의학 교과서에 보면 이제 교과서들 후편에 약물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요. 뭐 마리화나 아편, 뭐 이런 헤로인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다가 그 중간쯤에 카페인도 있고요. 알코올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양리작용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양리작용을 하는 물질들은 가장 기본이 몸 안에서 그 양리작용을 다 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술은 시간이 뒤에 넉넉할 때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평일 새벽에 음주 잡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전날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는 약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 안에서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죠. 모든 약물은 방광기가 있잖아요. 그 방광기를 충분히 가지는 시간 동안 자는 것도 괜찮고 그냥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네. 그 술에서 충분히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치매에서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드리면 우울증이랑 치매 다른 것 같지만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고전적인 질문이 몇 개 있었어요. 네. 어르신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중년기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어디 강의를 나가거나 그럴 때도 주로 하는 질문이 저기 우울증 약 오래 먹으면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요? 오, 라는 질문. 그런 질문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게 아주 제일 흔한 질문이죠. 네. 그거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치매에 더 잘 걸려요. 몇 년 전에 저희 연구팀을 포함한 여러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우울증에 오래 걸려 있었던 분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만성 우울증으로 몇 년 이상 고생을 하신 분들이 확실하게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뇌의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집중력, 언어 능력, 학습 능력, 기억 능력, 판단 능력, 그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 사회적 인지 이런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울증 치료를 하면 우울증 치료라는 게 이제 약물이나 또는 상담 치료, 물리 치료 이것들을 적절히 하고 나서 1년 후에 봤더니 치료를 제대로 받고 증상이 좋아진 분들이 인지 기능,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도 호전이 돼 있더라. 특히 단기 기억력과 언어 기능이 좋아져 있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요. 제 진료실에도 보면 20년 전에 우울증으로 다녔던 분들 중에 약 잘 안 먹고 또는 재발하고 그래서 만성 우울증으로 다니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우울증 약은 안 먹고 치매약 먹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계시고 물론 나이 탓이기도 하겠지만 네. 이게 우울증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 중에 특히 우울증 치료를 잘 받은 분들은 한결 덜해요. 근데 잘 치료 안 받은 분들은 우울증에 더 쉽게 걸리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만성염증이에요. 만성염증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로움이랑 사람들 만나는 거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매가 더 악화되거나 뇌 기능을 좀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